오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 직장내 괴롭힘이 법정으로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거 직장내 괴롭힘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까지 법적으로 이제 이게 처벌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왜 꼭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무안전보건법에서도 반드시 이 법적으로 이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시간 동안 이 정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조직 내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타이틀로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 어떤 이 조직의 구조와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 안에 숨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막내였을 때 직장 상사 되게 어려웠죠? 저도 우리 직장 상사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우리 선배들하고 얘기를 할 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직장 상사이기 때문이었죠. 그냥 그분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분이 나를 뭔가 특별하게 특별 대우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뭐 특별 배려할 이유도 없지만 특별히 괴롭힐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근데 그냥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되게 불편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뭔가 물어볼 게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28살 때였나? 저희 선배 실장님이 있었어요. 저희 팀의 팀장님이죠. 우리 지금 말로 팀장님이 37살이었어요. 37살 하니까 지금 마음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딱 이게 있어요. 37살, 제가 37살이 지나고 나니까 37살은 애기예요, 애기. 진짜 애기예요. 그리고 그 37살에 제가 리더십이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리더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관리자로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가만히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도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30대도 많으세요. 그냥 업무로서 20대 담당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팀 내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꼭 나이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다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못돼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혀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갈까요? 제가 살펴보면 꼭 사람들을 괴롭혀서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여성 리더십이었나 이런 리더십 과정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한 여성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만히 상담을 들어봤더니 이미 올해였거든요.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월인가 5월 달이었는데 공직자다 보니까 먼저 가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설치도 하고 실행도 하고 먼저 공직자분들한테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걸 실행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 부하 직원이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중심적인 사람. 근데 부하 직원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리더십이라는 게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켜가면서 일을 잘하게끔 어르고 달래는 이런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시만 한다고 부하 직원이 일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생님이, 팀장님이 부하 직원을 일을 시키면서 어르고 달래고 칭찬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신이라도 이건 어떻게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밑에 있었던 친구가 이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정도를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이 사계절이 지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는데 부하 직원이 일을 못하니까 직장 상사가 그거를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 직원한테 시켜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죠. 마무리를 줘야 돼요. 학교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거 믿고 뺀질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일이 오죽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의 일까지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맨날 야근해, 맨날 퇴근 못하고 맨날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 좋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처음에 잘해주면 뭐예요? 잘해줘도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짜증나서 짜증이 나오거든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짜증을 내고 그리고 큰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 그 리더 성향이 굉장히 이렇게 와일드한 여자지만 굉장히 좀 강한 여성이에요. 그렇다고 여자가 욕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좀 세게 하고 막 호통도 치고 했었나 봐요. 짜증이 좀 쌓여있으니까. 근데 그걸 제3자가 본 거예요. 본인은 직접 관계라서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혼나는 거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제3자가 본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히면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고한 거예요. 제3자가. 내 맘을 모르면서. 그래서 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 원래 부하 직원이 자기가 잘못하는데 원래 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실수한 걸 아니까 이 부하 직원들 자기 이 중간 관리자 밑에 또 한 두세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딱 이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를 해서 이 직장 상사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해요. 왕따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는데 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 둘이 세트로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팀장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부를까요? 거의 팀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인사이동이 이제 결정이 나고 새로운 팀이 여기로 딱 뿌려져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팀이 분산이 돼버렸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미워해서 괴롭혔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그 친구한테 기대했던 건 하나다.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부하 지간에는 이런 우리가 감정 싸움으로만 보기 힘든 일이 숨어져 있어요. 일이 숨어져 있어요. 저도 부하 직원일 때 직장 상사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이 리더가 나한테 뭔가 일을 시키면 열심히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해야죠. 열심히 한다고 돼요? 일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이 리더만큼 일을 잘해요? 못해요? 부하 직원은 리더보다 절대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 리더만큼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그 부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내 동료거나 내 상사여야 돼요. 내 부하 직원은 절대 나보다 일을 잘할 수 없어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열받으면 안 돼요. 어머 얘가 일을 잘 못하는 거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르치면 돼요. 얘보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가 되고 보니까 저는 우리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애정이 정말로 깊어요. 정말 부하 직원들을 너무 이뻐했어요. 제가 HRD비타라고 하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15년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참 예뻐했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뽑았고요. 물론 걔 중에는 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을 못하거나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정말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애정이 생겨요? 애정 안 생기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애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출근을 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그만두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잘했어요. 그 당시에 부하 직원이 한 3, 4명쯤 됐었어요. 중간관리자를 빼고 3, 4명쯤 됐었는데 중간관리자는 뭐 워낙 본인이 알아서 잘하니까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잘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리더십이 부족했어요. 제가 이제 고백을 하지만 제가 리더십이 부족했어요. 근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 당시에 리더로서 너무 열정이 넘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월급도 적은데 저한테 와가지고 일하겠다고 와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양가 감정이 있어요. 내가 월급 주는데 더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기대만큼 못하는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아. 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 친구들한테 저는 나름대로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월급은 그렇게 충분하게 못 줘도 내가 너희들의 실력만큼은 높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스터디를 하자. 사내 스터디. 그럼 스터디 언제 해야 돼요? 일 끝나고 해야 되죠. 그쵸? 근데 제가 한 주에 1000km를 운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평일에는 서울에 올 수가 없어요. 밤에 잘. 그리고 그때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끝나면 출근을 하지만 애들은 언제나 퇴근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일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3시에 퇴근하고 막 이랬어요. 원래 일 열심히 하는 팀장이요. 좋은 팀장 아니에요, 절대. 되게 나쁜 팀장이에요. 근데 저는 일도 열심히 했죠. 근데 주말에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애들이 거절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애들은 거절하죠? 요즘 애들은 거절하는데요. 이 거절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절 안 하고 뒷말하는 애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거절하면요. 그래 너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법이란 책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잘 할 말 다 하는 거를 우리 광고업계에서 하는 통용되는 단어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 뭘 지칭하는 용어, 빙그레 쌍년이래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빙그레 쌍년이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앞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 너무 좋아요. 짜증나. 그래놓고 뒤에서 욕한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 토요일날 12시쯤 우리가 만나서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기대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준비를 해오는 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걔네들은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걔네들은 그것이 최선을 다한 건데 내 기대치가 높았던 거예요. 몰랐죠. 그때는 열정이 넘쳤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준비를 해갖고 시간 딱 하면은 제가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리더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뭐 3일 동안 5시간씩 자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예요? 열심히 했다는 의미죠. 근데 제 눈에 안 찬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밖에 못해? 엄청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주말에 출근시키면 뭐예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업 특성상 퇴근이 늦어요. 그리고 여기 퇴근을 하고 나서 저쪽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6시에 지방에서 대전에서 퇴근하고 서울 올라오면 적어도 2시간이면 8시가 넘어버리거든요. 이것도 이 친구들한테 참 힘들었을 테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직업 특성인데. 그러면 8시에 퇴근하고 올라오면 안쓰럽잖아요. 그럼 리더로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요? 안 해요? 고생했다고? 하고 싶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에. 지금 그거 연락하면 뭐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그 부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건 달라요. 여기 소송 같은 거 해보셨어요? 송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나름 셀럽이에요. 아주 셀럽은 아니에요. 아주 셀럽은 아니에요. 나름 셀럽이에요. 왜냐면 구독자 수가 8,000명인데 그 뷰수가 한 10만 뷰가 넘어간 것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요. 기본 몇천은 이렇게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 정도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나름 셀럽인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 돌려가면서 스토커가 생겨요. 정말이에요. 아니 얘네들이 화면만 봐서 그래요. 이 친구들이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화면으로 보면 좀 더 예뻐 보이나 봐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서 자주 노출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얼굴이 못생겼어도 예뻐 보여요. 원래 자주 만나면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제 스토커가 있다 보니까 송사를 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송사가 되게 중요한 게 명확해야 되고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판단 기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도 검증을 해요. 그냥 단순히 나 이것 때문에 우리 리더 때문에 저 못 다니겠어 이런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요즘 애들이 정말 되게 요즘 애들이라고 하면 되게 꼰대 같지만 요즘 인터넷에 워낙 우리 부하 직원들이 상사하고 그 블라인드로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막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한 직장 상사가 자기가 하도 앉아 있는 게 엉덩이만 커진 거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서서 일하는 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일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원래 리더들이 그 룸이 있든 그 아니든 이렇게 서서 하면 팀원들이 다 보이게끔 책상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 일을 하는데 블라인드 게시판에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우리 팀장님은 우리를 감시해요. 이거 괴롭힘 아닌가요?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올라와요. 점심시간은 개인 시간 아닌가요? 왜 개인 시간에 팀장님하고 밥 먹어야 돼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요즘 그 밀레니얼 세대가 할 말도 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 터치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조직 문화를 잘 모르고 혼자 컸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의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경계를 두지 않고 할 말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회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심리학을 한번 더 볼게요. 이 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을 성격으로 나눌 때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눠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말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말의 양 많아요, 적어요? 많고 말의 목소리 크기 높아요, 적어요? 커요. 목소리 되게 커요. 그리고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잖아요? 활동적이에요. 활동의 범위는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거 완전하게 반대예요. 목소리는 적고요. 말의 양도 적고요. 활동 범위도 좁아요. 인간관계는 어때요? 반대죠. 외향적인 사람은 인간관계 많이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적게 해요. 근데 칼 구스타프 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외향성과 내향성을 가르는 기준이 내가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을 때 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식이 외향적인 사람은 바깥에서 채우고 내향적인 사람은 안에서부터 채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이 성격이라는 게 뇌과학으로 봤을 때 이 심리학으로 보고 심리학은 뇌과학이었거든요. 이제는 뇌과학으로 볼 때 인간의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정해진 게 많아요. 정해지는 그 기반 위에다가 학습되어지는 환경이거든요. 학습된 게 예를 들어서 90%지만 기반이 이 30%가 밑에 깔려 있으면 원래 철 구조물이 깔려 있으면 그 위에서밖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성격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타고난 이 기반을 이 기초를 기반으로 발달을 하는데 외부에서 그 에너지를 채우는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이거 어떤 방식으로 채울까요? 취미생활은 뭘로 해요?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 하는 운동과 집단으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뭘 할까요? 집단으로 하는 운동을 하겠죠. 야구, 축구, 농구 막 아주 집단으로 때려 다니면서 하는 거 좋아하죠. 저 보세요. 저 보시면 제가 외향성이에요, 내향성이에요? 누가 봐도 외향성이에요. 목소리 크죠? 움직이는 거 이 몇백 명 있는 데서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 해요. 그쵸? 그리고 직업 자체도 막 다 해요. 근데 혼자 떠들잖아요. 그러면 한풀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일이잖아요. 한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모임을 합니다. 어떤 모임을 하냐면 당구 모임이 있어요. 여자가 당구 모임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당구 모임을 해요. 당구 큐대 들면 점수 몇 수로 산정되는지 혹시 아세요? 큐대만 들어도 몇 점? 30점. 저 30이에요. 거기 왜 갈까요? 당구 치러 갈까요? 놀러 갈까요? 놀러 가요. 저는 소속이 없잖아요. 제가 리더기 때문에 내 부하 직원은 나하고 걔는 소속감 느끼지 몰라요. 나는 얘한테 소속감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구 모임이 있어요. 사회인 야구단. 여자가 사회인 야구단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해요. 그럼 사회인 야구단에 제가 유니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뭘 할까요? 가서? 응원할까요? 제가 시간이 남아들어 응원해. 아니에요. 가가지고 끝나는 타이밍에 가가지고 뒷부리에 가가지고 술을 마셔요. 봉사 모임 있어요. 봉사는 기부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할까요? 술 마셔요. 근데 저같이 취미생활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부하 직원하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부하 직원하고 친해져야 되죠. 저도 우리 부하 직원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회식 자주 하면 애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요. 리더는 회식 자주 하잖아요. 그럼 공공의 적이 돼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원래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일도 시키고 그리고 좀 편안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하 직원한테 너 뭐 주말에 뭐하니 이런 소리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안 궁금해. 아, 일만 잘하면 됐지 뭐 그걸 물어봐서 뭐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니까 이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친해져야지 일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리더십에서도 부하 직원을 친해지라고 하거든. 그러면 둘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할까요? 취미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둘이 붙어 있다 보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리더인데 외향적이에요. 근데 제가 취미가 등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둘이 할 말이 뭐가 있어? 별로 없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꺼내요. 그 사람한테 강요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어휴, 등산 하나? 자, 이 질문에 여기 계신 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우, 그럼요. 좋죠. 등산. 아우, 최고예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 아, 드디어 공감대가 생겼구나. 등산 좋아해? 아, 그럼요. 그래? 그러면 우리 등산 한번 가볼까? 내가 얘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가 좋다네. 그럼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부하직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 왜 지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이러고 욕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부하 직원은 우리한테 자기 할 얘기를 다 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저도 부하 직원일 때 직장 상사한테 제 할 말 못했어요. 저도 나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웃으면서 정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막 한 번은 술자리에 갔는데 저는 그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술자리에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이 반찬이 맛있다고. 사장님이 저랑 친해요. 반찬이 맛있다고 이거 싸달라고 하라고 언니한테. 그랬더니 제가 안 먹어요. 집에서 라면이랑 먹어 이러는 거야.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데 이래? 이 의미 뭔지 아시죠? 집에서 라면을 안 먹는데 몸매가 이래, 이 의미예요. 몸매가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이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시작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근잘근 씹어드릴 수 있어요. 시비 시작하시면 제가 한번 스파이스 넘치게 해드릴게요.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혹시라도 더 실수하지 말라고 미연에 내가 싫어하는 걸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줘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비하 발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할 말을 웃으면서 다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 상사가 어렵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하 직원도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함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사실 더 까놓고 보면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내가 잡아먹어요? 싫다고 하면? 아니, 야구 싫다고 하면 잡아먹어요? 내가 억지로 끌어다가 같이 하자 할 것 같아요? 아니, 밥 먹자고 하는데 회식 싫다고 하면 내가 싫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서 그걸 싫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얘가 날 무시하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위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직장 상사는 어렵고 누구나 직장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이 어려워요. 이 친구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방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조직 문화, 특히 소통하는 조직 문화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부하 직원이 얘기를 하고 나한테 편안하게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리더의 몫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소통의 방식에서 일어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냥 법적으로 이건 돼요? 안 돼요? 다 좋아요. 근데 이런 접근 방식을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하겠죠?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있어요.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까? 괜히 이거 직장 내 괴롭힘 해놓고 애들이 바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보다는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고, 소통의 측면, 한 명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대화하는 분위기, 편안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